5과 수목의 생리생태 두 번째 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양소의 역할 및 결핍 증상이 있습니다. 먼저 질소부터 살펴보면 결핍 증상에서 늙은 입에서 먼저 나타난다 했죠. 이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질소가 결핍할 때 나타나는 증상, 생장이 불량하고 잎이 짧아지며 식물체가 작아진다. 이 밑줄을 쳐주십시오. 이 질소는 그 식물에게 굉장히 필요한 영양소예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질소가 식물체에서 어떤 형태로 흡수가 되냐면 질산태, 암모니아태 형태로 식물 흡수. 밑줄을 쳐주십시오. 이것도 좀 시험에 잘 나오죠. 질소가 이 땅속에서 식물한테 어떤 형태로 흡수되는가. 질산태. 이 질산태는 NO3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NO3도 적어주시고, 암모니아태는 NO4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이 질산태로 나올 수도 있고 NO3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산태, 암모니아태, NO3, NO4까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소, 늙은 잎. 이제 영양소에서 좀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보면 잎하고 관련된 영양소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정리를 해놨지만 질소는 늙은 잎, 그러니까 늙은 잎하고 어린 잎을 따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이 과잉 증상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인산은 뿌리의 신장 촉진에다가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하부 발달에다가도 밑줄을 쳐주십시오. 인산은 뿌리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 영양소. 그래서 인산이 부족하면 이 지하부가 발달하는 게 좀 어렵겠죠. 결핍 증상도 마찬가지로 뿌리의 생육이 나빠진다. 밑줄을 쳐주십시오. 이 부분만 밑줄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칼륨에다가는 세포 분열 촉진에다가 밑줄을 쳐주시고, 또 이것도 4번에 노엽에서부터 증상이 나타난다. 늙은 잎부터 증상이 나타난다. 이 부분에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특징은 잎의 끝이나 둘레가 황화하고 갈색으로 변한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밑줄 쳐서 외우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뭐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칼슘도 잎의 함유량이 많다. 밑줄을 쳐주시고, 4번에 어린 잎의 경우 크기가 작아진다 했죠. 어린 잎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잎이 괴사하고 백화현상, 잎의 끝부분이 고사된다. 칼슘의 시험 문제 잘 나온 것은 이 크기가 작아진다. 이걸로 많이 나와요. 크기가 작아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은 늙은 잎에서 황백화 현상에다 밑줄을 쳐주십시오. 황백화 현상에는 좀 노랗게 변한다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황은 엽록소 생성에 관여한다에 밑줄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결핍은 줄기 성장 밑줄을 쳐주시고, 철 있죠. 철에다가는 어린잎 황화 현상 밑줄을 쳐주십시오. 철은 어린잎 황화 현상. 그 다음에 이제 망간의 이제 결핍 증상은 조직이 작고 세포벽이 두꺼워지며 표피 사이가 오그라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엽록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부분만 밑줄을 쳐주십시오. 엽록소. 그 다음에 붕소는 이제 분열 조직 활동과 관련이 깊다. 그래서 생장점이나 형성층, 분열 조직 활동과 관련이 깊다. 밑줄을 쳐주시고, 또 어린 잎에다가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시험에 나온 것은 이제 잎에 관련된 것만 거의 나오기 때문에 밑에 늙은 잎 뭐가 있어요? 마그네슘, 질소, 칼륨. 어린 잎은 철, 칼슘, 붕소. 구분해서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잎에 관련이 없는 무기염료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관련이 있는 무기염료, 또 잎에 서서 세분화돼서 뭐 어린 잎하고
관련이 있는 무기업료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서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말을 또 만들어봤어요. 제가 이것도 이제 어린 입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소실적에 철봉에 턱걸이 했죠. 철봉에 붕 띄어서 턱걸이를 하면 어떻게 돼요? 숨이 차지 않습니까? 어릴 때. 그래서 철, 붕소, 붕 띄어서 칼슘하고 칼륨하고는 똑같습니다. 앞에. 그래서 칼만 하면 어렵기 때문에 슘으로 해야죠. 슘이 찬다. 뭐 늙으면 칼질. 늙으면 이제 칼질 이렇게 칼질을 좀 더 좋아하죠. 이렇게 양식.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십시오. 그 다음에 임목과 광선. 먼저 광합성과 호흡. 보상점 별표를 쳐주십시오. 보상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합성 속도와 호흡 속도가 같아서 외견상 광합성 속도가 0이 되는 광의 조도로서 음지식물은 보상점이 낮고 양지식물은 보상점이 높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식물이 이제 광합성하는 속도와 호흡 속도가 같아지는 점의 광의 조도. 그러니까 식물이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지 않습니까? 근데 햇빛을 더 세게 비추면 어때요?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흡수하고 산소를 더 많이 배출해요. 근데 이 보상점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만큼 산소를 배출한 게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산소를 배출한 양이 같을 때에 광의 조도가 이게 보상점, 광의 조도. 광의 조도라는 건 그 광의 세기, 빛의 세기. 근데 아무래도 음지식물은 어떻게 돼요? 음지식물은 말 그대로 이제 햇빛을 적게 받더라도 광합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합니다. 바꿔 말하면 햇빛을 적게 받더라도 잘 살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보상점이 낮습니다. 반대로 양지식물은 햇빛을 많이 받아야 더 잘 살거든요. 그래서 보상점이 더 높다. 네. 그 다음에 광포화점인 이것도 밑줄을 쳐주십시오. 이 광포화점은 광의 조도가 보상점을 넘어 커짐에 따라 광합성 속도도 증대하나 어느 한계에 이르면 조도가 더 증대해도 광합성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다. 이런 상태를 광포화라고 하며 광포화가 개시되는 광의 조도를 광포화점. 무슨 말이냐면요, 이 광의 세기를 계속해서 빛의 세기를 주면 광합성량, 즉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하고 산소를 더 많이 방출하는데 계속해서 세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그게 똑같이진다 이겁니다. 이거 이제 뒤에 보면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네, 이거죠. 광포화점. 이 광선의 강도, 빛의 세기를 주면 줄수록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늘어나는데 어느 순간에 되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진다. 이게 이때의 광의 조도를 광포화점. 이것도 보시면 이제 음수하고 양수가 있는데 음수는 아무래도 이 광선의 강도가 적더라도 어떻게 돼요? 광합성을 훌륭하게 수행하죠. 그 다음에 산소도 더 많이 흡수하고. 근데 이 양수 같은 경우는 광의 조도가 더 같아야, 더 세져야 광보상점이나 보상점이 훨씬 더 높죠. 음수보다. 그걸 이제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점, 광합성에 의해 줄어드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호흡에 의해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같을 때의 빛의 세기.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 이것도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밑줄을 쳐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종, 일변화, 계절적 변화, 광도, 양엽과 음엽, 내음성, 온도, 토양의 무기양분, 입의 연령, 약재살포, 탄수화물의 축적에 따라서 광합성에 영향을 주겠고. 이 그래프도 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광의 강도에 따라 이 이산화탄소의 배출과 흡수에 관련되는 것. 그 다음에 탄수화물의 생성. 광합성에 의해 만들어진 탄수화물은 식물체 필요에 따라 체관을 통하여 각 부분으로 이동되며 이동된 탄수화물은 식물의 생장이나 호흡, 저장 물질로 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통해서 식물이 생장을 하거나 또 호흡을 하거나
저장하는 물질로 이용되고, 그 다음에 광도별 생장 반응. 일장이 식물의 화합이나 개화 등 발육에 미치는 현상을 일장효과 또는 광주성이라고 한다. 광의 파장별 분류는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자외선은 400nm, 가시광선은 400에서 700nm, 적외선은 700nm, 나노미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음성. 먼저 내음성 정의를 보시면 1번에 다른 나무의 그늘과 같은 낮은 광조건과 심한 경쟁에서 발육 및 생장할 수 있는 상대적인 능력. 그러니까 이 내음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음지에서 햇빛을 적게 받더라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내음성이죠. 아무래도 음수는 내음성이 크겠죠. 반면에 양수는 내음성이 약하고. 근데 이 내음성에 관계되는 요인, 요거에다가 여러분들 별표를 좀 쳐주시고요. 먼저 수령. 수령이 많아짐에 따라 내음성이 감소된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래도 어린 잎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 사람을 보더라도 애기들이 다치면 금방 낫잖아요. 늙어지면 어떻게 돼요? 뼈도 잘 안 부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잎도 어릴 때일수록 내음성이 큽니다. 햇빛을 적게 받더라도 잘 자라지만 이 수령이 많아지면 감소되고, 그 다음에 토양 수분과 양분. 건조하거나 적박한 입지보다는 양분과 수분이 적당한 토양에서 내음성이 증가한다. 이것도 이제 당연하겠죠. 아무래도 양분과 수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햇빛을 적게 받더라도 잘 견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게 내음성이 증가되고, 온도가 높을수록 수목이 요구하는 광량은 감소된다. 그 다음에 고위도 지방에 자란 수목은 광합성을 위하여 더 높은 광도를 요구하므로 일반적으로 내음성이 약하다.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고위도 지방에 자라는 수목은 내음성이 약하다. 더 높은 광도를 요구한다. 요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위도 지방에 자란 나무는 아무래도 좀 위쪽에 있으니까 햇빛을 밑에 있는 나무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지 식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광도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음성이 약하겠죠. 예. 고위도 지방. 그 다음에 종자의 크기. 크고 무거운 종자를 가진 수종은 종자 내의 저장 양분으로 1년 이상의 내음성을 지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음수, 내음성의 정도. 음수, 광포화점과 광보삼점이 양수보다 낮은 광 조건에서도 광합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밑줄을 쳐주십시오. 음수는 낮은 광 조건에서도 광합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음성이 크죠. 그 다음에 하층 식생으로 오랫동안 자라날 수 있다. 하층 식생은 이제 밑에 있는 나무인데 아무래도 밑에 있다 보면 햇빛을 더 많이 못 받습니다. 그러더라도 오랫동안 자랄 수도 있고, 주위 경쟁목이 제거되면 즉시 수고 생장과 직경 생장이 촉진되고, 아랫부분의 가지가 잘 떨어지지 않아 지하고가 낮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보통 양수 수종 같은 경우는 지하고가 반대로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햇빛이 아래 가지까지 안 가기 때문에 자연 낙지에서 금방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음수 같은 경우는 햇빛을 적게 받더라도 잘 가지가 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하고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 다음에 광부상점이 가장 낮은 수종, 이거 좀 추가를 해 주십시오. 이게 시험에 좀 나왔습니다. 설탕, 단풍나무를 추가를 해 주십시오. 광부상점이 가장 낮은 수종, 이게 극음수겠죠. 극음수. 설탕, 단풍나무를 추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양수. 양수는 음수와 반대로 광부상점과 광포화점이 더 높죠. 네. 그 다음에 아랫부분의 가지가 자연 고사하거나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피압으로 인해 피해가 심하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광보상점도 광포화점도 높고 자연낙지도 더 잘 되고
피압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게 나타나는 게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수종별 내음성.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극음수, 음수, 중용수, 양수, 극양수가 있는데 시험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이제 나오긴 나왔습니다. 근데 극음수 만약에 외우신다 하면 이 극음수하고 극양수만 외우십시오. 극음수, 극양수.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소나무 밑줄을 쳐. 소나무는 뭐예요? 양수. 극음수하고 극양수, 소나무. 그 정도만 외워두십시오. 먼저 극음수 한번 수종을 읽어보시면 난백, 사철, 굴거리나무, 회양목, 주목, 개비자나무. 앞글자만 따서 난태, 사과, 귤, 회 주게. 나한테 사과하고 귤을 주라, 그 말이죠. 그래서 난백, 사철나무, 굴거리나무, 회양목, 주목, 개비자나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극양수 수종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크스 소나무, 왕솔나무, 이깔나무, 연필량나무, 포플러, 버드나무, 자작나무. 이것도 뭐 앞글자만 따면 방크스에서 방구를 왕솔나무, 크게, 잎갈나게, 연거포 끼니, 버드장머리 없다 한다. 그래서 잎, 연포. 이게 뭐예요? 버드나무, 자작나무입니다. 버드나무, 자작나무. 그 다음에 이제 잎목의 생장 조절 물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옥신. 일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포의 신장 촉진을 통하여 조직이나 기관의 생장을 조장한다. 2번, 정화에서 생성된 옥신이 정화의 생장을 촉진하고 아래로 확산하여 측아의 발달을 억제하는 정화우세 현상이 나타난다. 요 별표를 해주십시오. 정화우세 현상. 옥신은 정화우세 현상. 요게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뭐 신장총, 그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떻게 보면 생장 조절 물질인데, 키 포인트는 요 정화우세 현상을 나타낸다. 재배적 이용도 뭐 밝은 촉진, 전목에서의 활착 촉진, 가지 굴곡, 개화, 적화 및 적과, 낙과 방지, 과실의 비대 성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베렐린. 이 지베렐린도 마찬가지로 식물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3번에다가 좀 밑줄을 쳐주십시오. 벼의 키다리병에서 일으키는 곰팡이에서 처음 추출되었다. 이 부분에 밑줄을 쳐주십시오. 이 벼의 키다리병이 뭐냐면 이제 빨리 자라게 하는 거거든요. 가늘고 길게 자라니까 아무래도 좋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추출해서 했기 때문에 더 식물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종자의 휴면타파, 호광성 종자의 암바라, 유도 화성, 꽃이 피도록 조장하는 것의 유도 촉진. 요 3번만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토키닌도 마찬가지로 세포 분열 촉진, 세포 분열을 촉진해서 더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이걸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ABA는 별표를 좀 해주십시오. 별표를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한글로도 가끔씩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아브시스산이라고 좀 적어주십시오. 아브시스산. 이 ABA는 정반대입니다. 뭐냐면 생장 억제 물질, 그러니까 생장이 잘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 그러니까 다머지하고 다 반대죠. 생장 억제 물질이고 휴면을 유도하고 발화를 억제하는 물질. ABA, 아브시스산.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에틸렌. 에틸렌은 과실성숙 촉진. 이 부분에 위치를 좀 쳐주십시오. 과실성숙 촉진. 그 다음에 정화우세 현상 타파. 이 부분도 위치를 쳐주세요. 아까 정화우세 현상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옥신이요. 그걸 타파하는 게 에틸렌이다. 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5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5개 전부 다 4개는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 ABA만 억제 물질이고, 옥시는 아까 정해와 우세 현상, 지베렐린은 배 기다리병, 그 다음에 에틸렌은 과실하고 정화 우세 현상 타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알렐로펫이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왔는데 그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 알렐로펫이가 뭐냐면, 어떤 생물이 스스로 생성하여 체외에 유리하는 물질에 의해 다른 식물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작용. 알렐로펫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편백나무에서 피톤치드를 생성하지 않습니까? 그 피톤치드가 어떻게 보면 자기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는 그 화학 물질이거든요. 그게 뭐다? 알렐로펫이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타감 작용이라고도 하면 타감 작용, 알렐로펫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편백나무 입장에서는 어떤 자기에게 해를 준 해충이나 곤충들을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내는 그 화학 물질인데, 그게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죠. 피부병 같은데. 그게 알렐로펫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예를 들면 피톤치드가 되겠습니다. 피톤치드. 그 다음에 또 비오톱, 요것도 이제 개념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이 비오톱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인간과 동식물 등 다양한 생물동의 공동 서식 장소, 밑줄을 쳐주십시오. 인간하고 동물이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 혼합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 공동의 장소가 비오톱. 그래서 비오톱은 야생 생물이 서식하고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숲이나 가로수, 습지, 하천, 화단 등 도심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공물이나 자연물로 지역 생태계 향상에 기여하는 작은 생물 서식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림 생태계. 아까 이 산림 생태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 질소가 어떻게 이동하는 건데, 아까 질소가 식물의 어떤 형태로 흡수되는가, 이게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질산태하고 암모니아태에다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흡수가 되죠. 그 다음에 공식 NO3고 암모니아태는 NO4, 요거 부분도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 접근의 12원칙.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림천이. 이 산림천이는 먼저 1차 천이, 밑줄을 쳐주십시오. 1차 천이 밑줄을 쳐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식물이 전혀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천이로 첫 식물이 들어와 비교적 안정된 식생으로 변하는 과정. 그러니까 1차 천이는 식물이 전혀 없다가 거기에서 이제 이끼부터 관목, 양수 이렇게 식물이 변화되겠죠. 그게 이제 1차 천이고요. 2차 천이도 한번 읽어보시면, 원래 식생이 화재, 태풍, 병충해, 벌치와 같은 자연적, 인위적 피해를 받은 다음에 성숙된 식생으로 회복되는 과정. 그러니까 원래 숲이 무성하다가 산불이나 여러 가지 어떤 재앙에 의해서 쑥대밭이 됐다가 거기서 다시 식생이 나타나는 게 2차 천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대 지역의 산림천이는 별표를 좀 쳐주십시오. 우리나라도 이제 온대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순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끼류, 1, 2년생 초본류, 다년생 초본류, 관목류, 양수교목, 음수교목류. 에다가 서나무를 적어주십시오. 음수교목, 서나무. 그러니까 이 산림천이의 마지막 수종은 음수교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서나무. 제일 먼저 이끼가 생기겠죠. 1, 2년 살다가 죽는 1년생 초본생, 그 다음에 여러 해 사는 다년생 초본, 양수교목, 음수교목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생과 생육 환경의 상호작용을 거쳐 최종적으로 안정된 식생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상태를 극상,
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극상. 그러니까 극상은 이 음수 교목으로 된 숲으로서 더 이상 천이가 진행되지 않는 단계가 극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천이의 진행에 따른 생태계의 속성의 변화. 먼저 생태계의 총 유기 물량이나 질소량 증대, 바이오매스 증가, 성숙한 토양으로 변화. 아무래도 이 산림천이가 계속 진행하다 보면 유기물도 질소량도 증대가 되겠습니다. 이제 유기물이라는 것은 그 땅에 있는 그 동식물들의 어떤 썩은 사체가 모아져 있는 게 유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양이 계속 어떻게 돼요? 좋은 토양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소량도 증대되고 바이오매스도 증가하고 성숙한 토양으로 변화되고 초기 단순 산림 군집에서 복잡하고 성숙한 산림 군집으로 변화되어 종 다양성도 증대가 되겠죠. 산림 군집 내 인목들의 수고가 증가하고 수영이 커지며 군락의 수직 계층이 분화 발달하고 먹이 연세에서 직선 먹이 연세에서 망상 먹이 연세로 변화한다. 그러니까 직선 먹이 연세는 뭐 생산자, 소비자, 뭐 생산자는 뭐 무기물을 유기물로 만드는 뭐 아메바 같은 거, 그 다음에 풀을 먹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좀 직선적으로 하다가 이 망상이라는 것은 더 복잡해진다. 왜냐하면 다양한 동식물들이 더 살다 보니까 얽히고 막 설킨다. 그래서 직선에서 망상으로 되겠습니다. 영양염이 쓰나미 개방에서 폐쇄로 변화되고 총 생산량과 총 호흡량의 비가 1에 가까워지고 산림 군집 내 미세기후는 점진적으로 군집 자체의 성격에 의해 결정되고 최종 단계의 산림은 직선적인 변화가 거의 없는 수명이 긴 수종들에 의해 우점화되면서 안정된다. 이런 상태의 산림을 극산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굳이 이거 외울 필요 없고 아무래도 산림천이가 계속 진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굉장히 동식물들이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총 생산량과 총 호흡량의 비가 1. 그러니까 이 수종도 어떻게 보면 그 밀도 조절도 어느 정도 돼가지고 먹고 얽히는 관계가 정확한 숫자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기후도 굉장히 안정돼지고 그 다음에 뭐 수명의 긴 수종들에 의해 우점화 되겠습니다. 이런 산림이 극산림이 되겠습니다. 네. 5과는 마치고요. 이어서